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16억 원 축소 신고했다며 막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기재부의 명절 선물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막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제주도 후보들은 해당 공약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붙이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는 80%까지 완화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08만 명이 신청해 6조 원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매출액과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지급됩니다. 한해 남자 배우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품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체육 훈장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청룡장을 받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약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은 원래대로 일반 환자를 막기 위해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간 막판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두 선대위원장이 예정된 동반 유세 일정을 취소할 만큼 지난주 내부 분란이 심각했었는데 결승선을 앞두고 어쨌든 한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내분을 봉합하는 장면이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이제 이틀 뒤에 받아들 성적표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최대 접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막판 대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스9은 민주당의 유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투표일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에 붙게 될 선관위 공고문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빌딩 15억 원, 증권 1억 원가량의 배우자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바뀌는데도 3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다만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착오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 사무실을 찾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아서 같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걸 꼭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잡죠. 최근 불거진 당 내홍을 불식시키며 원팀을 강조한 겁니다.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추경안 처리에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성찰과 변화와 쇄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부산 등 전방위 유세전을 펼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의 명절 선물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지도부가 접전 지역을 찾아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지원과 공약 추진을 약속했고 김은혜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 분위기는 이광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공개한 2017년과 2018년 경제부총리 명절 선물 지급 내역입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 쇼핑에서 곶감과 미역을 구매했는데 김동연 후보 취임 이후인 2017년 추석부턴 된장, 참기름 등을 구입하고 6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민간업체에 지급했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측근과 지인 관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동연 후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법카를 계승하는 김동연 후보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다만 김동연 후보 측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며 근거 없는 음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접전 지역을 돌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지방정부가 삼위일체가 돼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지방 권력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예산 폭탄을 확실하게 투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박 5일 선거운동 중인 김은혜 후보가 동반 유세도 중 함께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마음이 다 전달이 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후보도 9번째 합동 유세로 김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경기도가 발전하고 구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TV조선 이광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쟁점들이 워낙 다양합니다만 막판 선거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김포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두 후보가 이 공약을 갑자기 들고 나오자 같은 당의 제주도 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민주당이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폐지를 주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에 서울, 경기, 제주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였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은 전국 지자체 교통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숙성시키는 과정 없이 막 공약으로 던져놓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는지. 특히 제주에선 관광산업뿐 아니라 응급 환자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수도권의 병원을 부득이하게 찾아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부산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은 너무 과하게 띄웠다고 지적했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단 정리가 됐던 사안이고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논리,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강자의 논리로 약자에게 그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함께 공약을 발표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제주도민과 합의 없인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사실 너무 갑자기 나왔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때와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김포공항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없애거나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는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죠. 지난 대선 당시 작성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책위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아 내부적으로 공유한 보고서입니다. 김포공항을 없애면 국내 노선 축소에 따라 13만 개의 일자리가 줄고 연간 GDP 13조 8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피해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귀결된다며 지방 소멸 정책화를 우려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 저 얘기를 했었죠.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죠. 보고서는 향후 30년간 교통비 부담이 4조 6천억 원이나 늘고 사회적 비용도 6조 7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이 대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악의적 선동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김포 인천이 10여 분 거리라 문제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총 40.7km를 이동했는데 이렇게 인천공항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37분 53초입니다. 이 후보 측은 강남을 관통하는 GTX D 노선을 연결하면 된다지만 강북 지역 주민들은 추가적인 환승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없애겠다는 건 주택 20만 호 건설 때문인데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는 김포 부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개항 등 주변 지역의 반대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렵다고들 하고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진단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야가 어젯밤 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371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째 여행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호 대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쯤 7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90% 가까이 줄었던 문 대표는 반색합니다. 3개월 정도의 임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비라고 하면 월세하고 관리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첫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108만 명이 신청해 6조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공약을 지킨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 약속한 거는 지키는 것 같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인 중소기업으로 모두 371만 명이 해당됩니다. 업체별 매출과 감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도 추가로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물가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탁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가계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깎아서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에 투입하는 예산은 3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가격이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 밀가루, 식용유 등 7개 품목의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는 초강수를 내놓았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에서 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까지 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9에서 10% 정도 가격이나 효과가 생깁니다. 동시에 밀가루 수입가 상승분의 90%를 정부와 제분업계가 함께 부담하고 사료 구입 자금을 1%의 저리로 융통해줍니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5만에서 6만 원대의 5G 중간요금제도 3분기 중에 출시해 교통통신비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지출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세금 쪽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보강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조치로 세수가 6천억 원 정도 줄지만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금융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주택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하반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도 동결합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됩니다. 현재 60-70% 수준에서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겁니다.
서울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액인 DSR을 따질 때 미래소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5억 원을 금리 4.4%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 40년 만기에선 월 상환액이 222만 원이었지만 50년 만기가 되면 206만 원으로 월 16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 비해서 연봉이 작아서 박탈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완화를 해준 부분이니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도 도입됩니다.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금리가 최대 0.3%포인트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하반기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해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민생 대책엔 5%에 육박하는 고물가가 국민 삶에 미칠 충격파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물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약 13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미국, 유럽 등 물가도 30년,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물가 폭등이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가 관세를 0%로 하겠다는 먹거리 물가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는 1년 전보다 14%, 밀은 무려 53%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으로 월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 들어봤는데 0.1%포인트라면 너무 미미한 수치 아닌가요? 네, 유류세 인하 효과도 체감 못한다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내렸고 효과가 사라지자 이달 인하폭을 30%로 늘렸습니다. 예. 역대 최대폭 인하지만 휘발유나 경유값 여전히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무색해져 버린 거죠.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고 또 더 오를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물가 잡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효과는 장기적일 수가 없어요. 높은 가격에서 아주 일부 떨어뜨려주는 거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국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데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것 말고 물가 잡는 데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습니까? 수입품 부가세도 면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줘도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돌아올지는 봐야 합니다. 커피를 예로 들면 이번에 원두 부가세를 내년까지 없애준다고 했는데 인건비나 각종 첨가물 등 다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기업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최종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걸러내지도 못하고요. 또 정부가 모니터링한다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 관세를 없앤다는 밀이나 돼지고기를 보면 이미 관세가 없는 FTA 국가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보면 물가를 낮춘다기보다는 세금을 줄여서 서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득을 좀 더 줘가지고 생활 물가 높아진 부분을 보전하도록 하는 영향이 크다.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 안정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더 오르면 그게 그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라도 내놓은 건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입니까? 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 정책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높은 환율을 통제하는 것 역시 수출 악화로 이어져서 무역 적자를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단기적이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인하 카드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외적인 요인이 너무 커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면 소비자들도 이제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칸이 선택한 남자 배우 송강호 씨와 박찬욱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20년 지기 감독과 배우는 한국 영화의 저력은 국민 성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겸손하게 화답했는데요. 관객의 고대하는 두 사람의 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영화 브로커팀. 고레에다 감독부터 출연 배우들이 나란히 서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듭니다. 소감을 묻자 서로에게 마이크를 권하다 결국은 칸의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배우 송강호가 첫 주자로 나섭니다. 이런 성과나 이런 결과가 과연 우리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칸 수상 호명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축하해준 박찬욱 감독은 송강호와의 협업에 대해 거절만 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바 있는데 20년 지기 배우도 곧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평소에도 만났을 때 작품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딱 정해놓고 뭐 앞으로 언제 다시 작품을 하자 뭐 이런 계획과 어떤 약속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번 감독상을 비롯해 칸에서만 3관왕을 기록한 칸의 남자 박찬욱 감독은 배우 박해일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칸 트로피를 들어보이면서도 배우들에게 미안한 듯 소감을 밝힙니다. 제가 원했던 상은 남녀 연기상이었는데요. 엉뚱한 상을 받게 돼서.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팀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당장 내일부터 간담회 등 바쁜 국내 일정을 소화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약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내일자로 전부 문을 닫고 코로나 전담병원도 절반 이상이 원래대로 일반 환자를 막기 위한 세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귀 이게 말이 쉽지 병원 하나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합니다. 중환자용 음압 설비는 이미 치워진 상태. 코로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환자 5명이 입원했던 병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병상을 모두 비우고 세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환자 2만 5천여 명을 치료한 서울의료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일반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시설 정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료진 확충 같은 남은 과제들을 고려하면 새 병원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도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런 환자분들을 봤던 것을 그 환자분들이 다시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한 1년에서 뭐 이 정도는 2년 정도까지도 길게 보기도 하는데요. 최근 5주 새 일반 병상으로 전환한 코로나 병상은 전체의 70%. 남은 생활치료센터 12곳도 내일 모두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9명으로 7개월 만에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는 4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거소자 투표라고 하는데요. 80이 넘은 어르신 5명이 당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소자 투표 대상이 되고 투표도 마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죠. 마을 이장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95살 A 할머니는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거소자 투표 대상으로 분류됐었고 심지어 이미 투표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A 할머니는 마을 이장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있구나. 가져와요. 나는 이거 한두 계단에 덜 이런데 우여 동물은 첩부대요. 자기 손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이 마을에서만 80대 이상 노인 5명이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60대 B 씨는 어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리투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인 오늘 경찰 추가 조사에서는 다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한테 그런 거 묻습니다. 가끔습니다. 군위군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장이 거소투표자 5명을 허위 신고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거소자 투표를 허위 신청한 의성지역 마을 이장 2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군위와 의성의 전체 거소투표자 1,100여 명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경찰 후배를 30차례 가까이 때리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밥 심부름을 시켰는데 늦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형사 후배 한 명에만 폭언과 폭행을 해온 게 아니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28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실명 고발글. 서울에서 형사로 일하는 A경위가 최근 후배 형사 B경장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달 전 A경위가 김밥 심부름을 시키려고 B경장을 불렀는데 10분 정도 늦게 오자 무시하냐며 질책했고 이후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30회 정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한테 아버지하고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확인해본 게 그때였어요. A경위는 또 B경장에게 업무 시작 3시간 전에 출근하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고 B경장 측은 주장했습니다. A경위가 다른 후배에게도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B경장과 부서 동료는 27일 A경위를 상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선후배 사이였는데 경찰은 A경위를 대기 발령해 피해자들과 분리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확인해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99% 폭락으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 루나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테라 루나 가상화폐 초기 개발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루나 개발사 대표는 보란 듯이 또 다른 가상화폐 루나 2.0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사흘 새에 가치가 60배 올랐다가 80% 폭락하는 등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루나테라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은 최근 루나테라 초기 개발에 관여한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가 테라의 설계상 결함 등 폭락 위험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거 오히려 고려하지 않았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난 19일 투자자 5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루나 권도영 대표를 고소한 데 이어 투자자 76명도 지난주 금요일 이곳 서울 남부지검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대표는 사흘 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또 다른 가상화폐 루나 2.0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 0.5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루나 2.0은 상장 직후 30달러까지 60배 폭등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 80% 넘게 하락하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수습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가상화폐 출시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K-팝, K-무비가 세계의 중심에 설 정도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죠. 한쪽에서는 충성도 높은 팬덤 마케팅을 이용한 돈 없는 상술이 소비자를 불만케 하고 있습니다. 한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 얼굴만 찍힌 소주잔 세트를 무려 5만 원에 내놔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또 다른 식품 회사는 라면에 연예인 팬사인회 응모권을 끼워놓고 팔았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형 서점 입구에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새 음반 출시에 맞춰 구매에 나선 팬들입니다. 그런데 음반을 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확인하는 건 무작위로 들어있는 가수 사진 카드입니다. 음반마다 사진이 다르다 보니 좋아하는 가수 카드를 손에 넣을 때까지 음반 수십 장을 사기도 하고 중고장터에서 비싸게 거래도 합니다. 원하는 카드를 한 번에 얻을 확률이 수천만 분의 1? 이러니까 앨범을 사다사다 안 되고 또 포토카드만 따로 사고.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는 한 가수 겸 연기자의 사진이 든 라면이 판매되는데 사진별로 다른 단어를 조합해 정해진 문구를 만들면 팬사인회 응모 자격을 줍니다. 몇백만 원치 사람한테 줬어요. 하지만 짝을 맞춰야 하는 특정 단어가 잘 안 나와 대량 구매하는 팬이 적지 않습니다.
희귀한 단어가 찍힌 카드는 온라인에 고가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좀 너무 속상한 부분도 있고. 한 연예기획사는 지난해 여성 아이돌 그룹 사진이 들어간 소주잔 4개 세트를 5만 5천 원에 내놓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환불했고,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사는 가수가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잠옷 한 벌을 11만 9천 원에 팔았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같은 앨범을 몇 박스씩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 다 묶어서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창고에 쌓아놓아버리거나. 일부 기업이 팬덤을 돈벌이 수단으로 지나치게 이용하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 정말 오히려 후보 생각하고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그것도 알면서 당해주는 게 팬이잖아요. 얄밉기는 한데 살 수밖에 없는.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년간 K-팝 아이돌 제품 관련 국내외 소비자 상담 건수만 390건에 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안윤경입니다. 올해 들어서 비가 적게 내린다 싶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더 심해지면서 50년 만에 최악의 5월 가뭄이 현실이 됐습니다. 시들어가는 작물을 바라보는 농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고추 잎사귀는 누렇게 타들어가고 가지는 잎과 줄기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농민들은 가뭄에 성장이 더뎌 수확량이 줄까 걱정입니다. 이게 잎이 5개 정도가 이게 달려 있어야 되고 수확량도 반 정도 확 준다고 보야죠. 약초의 일종인 지왕밭도 파종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황량하기만 합니다. 싹이 파랗게 올라와야 할 시기지만 심겨진 지왕 종근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충남 금산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 그쳤고 이달 강수량은 4.7mm로 평년의 5.7%에 머물렀습니다.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오니까 지금 봐 풀만 고랑에 풀만 나잖아. 호남 지역에서도 가뭄에 양파 농사를 망칠 지경입니다. 날씨가 가물는 데다가 또 요즘에 조금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성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달 들어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5.3mm에 그쳐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최악의 5월 가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양 수분 함유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대구와 경북, 포항 등 4개 지자체의 가뭄 주의 단계가, 전국 151개 시군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 마음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 여름 태풍 강도가 더 세지고 경로 예측 또한 지난해만큼 어려울 거라는 관측을 기상청이 내놨습니다. 태풍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아진 건데요.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큰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 2020년 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이어서 한반도에 상륙한 10호 태풍 하이선은 산을 어물고 공장을 덮쳤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경로 예측마저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태풍 찬투가 대표적인데 주요 원인은 동태평양의 이상기후 등이 꼽힙니다. 올해 초까지도 3월 달까지도 현재 라니냐가 계속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온 현상이 편동풍을 강하게 하고 그 결과 태풍은 더 세지고 경로도 다양해집니다. 누적된 온실가스도 이른바 변칙 태풍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변칙 태풍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는 알고 싶은 지역에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과 강도까지도 확인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변칙 태풍은 경로 예측이 어려운 만큼 태풍에 따른 강수량과 풍속 등을 최대한 자세히 예보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서 격려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옆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된 직원과 장병들에게 미안함,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집무실에서 200m 거리인 국방부 청사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직원과 장병들이 로비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가슴엔 대통령 이름과 봉황무늬, 팔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공군 항공점퍼를 선물로 받았는데 지퍼를 채운 뒤 농담이 나옵니다. 뚱뚱해가지고 이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공간을 내어주고 이사를 가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군 수뇌부와 함께 대비태세를 점검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추적과 정찰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특별 대표단을 꾸려서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우크라이나에 초청으로 가는 것이고 지원 보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무리 여당이라도 이런 건 정부에서 할 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우크라이나 방문 특별대표단은 이준석 대표와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 허은하 대변인 등 총 10여 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 당 차원의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취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외교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무기나 식량 지원 문제는 정당 외교로 푸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용산으로 찾아와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은 알아서 판단하시라고만 했다며 이 대표의 친서 요청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 간의 외교로 신중하게 접근할 일에 당대표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기도 문제입니다. 대표단 방문은 지방선거 직후로 조율 중인데 이준석 대표의 성추문 관련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가 이 시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징계를 미루는 것을 두고 염치 없다고 비판했는데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절차가 늦어질 경우 내로남불이란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가 끝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후보 선거 앞 선거 캠프 앞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회원들이 박선영 선거 캠프 안에 텐트를 치고 철야 단식에 나섰던 모습입니다. 지난 3월 보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는데도 박 후보가 말을 뒤집었다며 후보들의 서명이 들어간 당시 협약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는 너무 실망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이라도 단식 투쟁이라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자. 결국 조전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 추진단체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계 원로들의 노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후보들은 제각각 선거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조희영과 정교조의 무능을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사이트에서 주셨어요. 반면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강신만 전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데 이어 최보선 후보와도 정책 연대를 맺었습니다. 위기에서 학교를 지켜온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은 27.4%로 가장 높았지만 중도 보수 후보 3명의 지지율을 합하면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 훈장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청룡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 훈장은 보통이라면은 문체부 장관이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청룡장은 5가지 체육 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마라토너 고 송기정옹을 비롯해 엄홍길, 히딩크, 박세리, 김연아 등 주요 체육인이 받거나 추서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 상훈 결정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피파 회장이나 IOC 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 인사에겐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스포츠 스타의 경우 문체부 장관이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손흥민의 득점왕 타이틀이 확정된 뒤 축전을 통해 개인의 영예일 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며 국민들에겐 희망의 메시지이자 큰 자부심이라고 축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사흘 뒤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A매치 4경기를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파주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됐습니다.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먼저 우리 선수들 모습 보시고 브라질 훈련장 상황도 전하겠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이겨야죠. 6월 A매치를 준비하는 태극전사들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 문을 속속 통과합니다. 오랜만에 태극마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손흥민. 갑자기 막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즐거운 훈련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최종 예선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는 늘 우위였던 대표팀의 공격력. 이번 A매치를 통해 세계 수준의 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첫 번째 맞대결 상대 브라질의 네이마르와의 맞대결이 최고 관심사입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 선수지만 저는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수비진은 벤투 감독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He's the fastest player we have in the defensive line, so maybe we must think to change a little bit our strategy. 대표팀은 컨디셔닝 훈련 중심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간단한 볼터치로 첫날 소집 훈련을 마쳤습니다. 축구팬 300명도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6월 2일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4경기가 차례로 펼쳐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생생한 경기 장면은 TV조선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닷새 만에 미국이 또 피로 얼룩졌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현장을 찾아서 눈시울을 붉혔지만 총기 규제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버팔로에 이어 총기 사고 현장을 방문한 건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입니다. 시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외칩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바이든도 행동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들은 총기 소유를 옹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사 현장 근처에서 열린 총기협회 총회에서 한술 더 뜹니다. 교사들도 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s always, in the wake of these tragedies, the various gun control policies being pushed by the left would have done nothing to prevent the horror that took place. 이러는 새 총격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야외 축제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청소년 2명 등 7명이 다쳤습니다. 테네시주에서도 10대와 20대 청년들 사이에 총격이 벌어져 6명이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산적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푼돈을 모아 총잡이들을 고용합니다. 각기 다른 사연과 개성을 지닌 7명의 사내들이 모여 무모한 싸움에 나섭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뒤 속편이 3이나 나왔고 다시 만든 영화에는 우리 배우 이병헌이 출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서부극의 원작은 사실 일본 영화입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의 효시 황야의 무법자도 일본 영화를 베꼈습니다. 영화판 미국 건국 신화라는 스타워즈 역시 일본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죠. 이야기의 얼개와 주요 인물 캐릭터를 빌려왔다는 건 감독 조지 루카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모두 일본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입니다. 그는 칸, 베네치아, 베를린 3대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석권했습니다. 만년에는 아카데미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의 경배를 받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앞장서 이뤄냈던 일본 영화의 성취를 예전 우리 할리우드 키드들은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두루싸온 한국 영화의 힘이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라는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마저 차지한 것은 임계점, 그러니까 천장을 뚫은 듯한 사건입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거침없이 날아올라 활짝 피었다는 얘기죠. 국민 배우 송강호는 7번 초청받은 끝에 칸의 남자로 등극했습니다. 칸느박으로 불리는 박찬욱 감독은 3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한 차례 우연이 아니라 예고된 필연인 겁니다. 그리고 두 수상작을 이웃나라와 협업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일입니다. 자본부터 이야기, 배경, 배우까지 대부분 한국 국적이면서 각기 연출과 여주인공을 일본과 중국에 맡겼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세계 인재들을 불러들여 영화를 생산하는 다국적 공장인 것처럼 말이죠. 한국의 영화 산업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다투어 세계 처음으로 개봉하는 요즘 말로 가장 트렌디한 나라입니다. K-무비, K-드라마, K-팝, K-푸드, K-컬처까지 흥미롭고 역동적인 우리의 삶과 문화를 세계인이 경험하고 즐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았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이제 이틀 뒤면 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느 재벌 회장님이 한국 정치를 사류라고 한탄했다가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강산이 3번 바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그 사이 골고루 K 머릿말을 붙여나가고 있는데 정치만 왜 아직 그 자리 그대로인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5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K-무비 세계를 호령하다 였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에 때이른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지방 선거일인 수요일에도 서울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시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은 15도에서 시작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 강릉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맑은 가운데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